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합 업데이트 2025년 5월 기준 이걸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벌써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긴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지금 교착 상태인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최근에 막 나오고 있는 휴전 논의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쟁의 시작, 그 배경부터 좀 되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안보 위협, 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비나치화,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비나추아요. 네. 근데 제공된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그런 명분 이면에 그 옛날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야심, 이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역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복잡한 동기라는 거죠. 특히 그 비나치화 주장은 뭐랄까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 근거 없는 선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사실 2014년에 이미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돈바스 분쟁에도 개입하면서 갈등의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는데 결국 2022년 2월 24일에 전면 침공으로 터져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러시아는 처음에 키우를 정말 단숨에 점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또 서방 지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막혔죠.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해서 하르키우나 헤르손 일부 지역을 되찾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런 성과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전선이 동부하고 남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착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정도가 러시아 점령하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면 정말 상당한데요. 그럼 2025년 5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교착 상태인가요? 네, 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 같은 곳에 공세를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결정적인 돌파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좀 병력 부족 문제라든가 서방 지원이 좀 불안정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나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공세를 시도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동원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소모전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참상, 특히 인명피해 규모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유엔 집계만 봐도 벌써? 네, 유엔이 2024년에 집계한 공식 사망자만 봐도 민간인이 11,700명을 넘었고요. 이 중에 어린이가 거의 600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건 확인된 수치고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다들 보고 있죠. 군인 사상자는 추정치긴 하지만 더 충격적이던데요. 맞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61만 5천 명, 우크라이나군은 약 30만 7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와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여기에 또 난민이 670만 명 이상 발생했고 전쟁이랑 피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나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죠. 경제적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GDP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하고 파괴된 기반시설 피해액만 해도 1,520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되니까요. 물론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방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막대한 전쟁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말 끝이 안 보이던 전쟁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요? 휴전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5월 들어서 서방 주요국들이 좀 강력하게 30일 무조건 휴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거부하면 추가 제재까지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오, 30일 무조건 휴전. 그럼 우크라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전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기는 했어요. 하지만 협상 가능성 자체는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인 휴전 선언은 의미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푸틴 대통령은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 제안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전제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하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이스탄불에서요? 네. 2022년 초에 협상하다가 중단됐을 때 논의됐던 그 초안을 바탕으로 다시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문제라던가 영토 문제를 잠시 유보하는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이 제안 직전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교전이 계속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럼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기 휴전이라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서방의 압박도 있고 양측 모두 전쟁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단기 휴전 가능성 자체는 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근본적인 불신이 깊어서 합의가 된다 해도 언제든 깨질 위험이 크죠. 만약 5월 15일로 제안된 그 이스탄불 회담이 실제로 열린다고 해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설령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가장 편 걸림돌인 점령지 영토 문제, 또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나 안보 보장 방식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화협정까지 가기에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 시도도 또 결렬된다면 그럼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지리한 소모전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특정 전선을 경계로 해서 사실상 분단되는 이른바 동결 분쟁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결 분쟁이요? 네. 앞으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라던가 러시아 경제 상황의 변화, 서방의 지원이 계속될지 여부, 그리고 아까 말한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같은 이런 변수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 휴전 논의에 일말의 희망이 보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당장 5월 15일 이스탄불 회담이 성사될지 또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